주간 꾸레 또 승리했네. 또 승리했어. 아주 이제는 연승 분위기야. 바르셀로나 올라올 대로 올라왔습니다.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자,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빌바오하고 라리가 26라운드 경기를 치렀죠. 올 시즌에 빌바오하고 두 차례 대결이 있었습니다. 한 차례는 전반기 리그 경기, 그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고요. 또 한 차례는 코파델레이 16강 경기, 그 경기는 아쉽게 바르셀로나가 패배했죠. 그만큼 빌바오는 최근 상대하기 굉장히 껄끄러운 팀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수비 쪽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는데 특히 세트피스 수비하고 상대 역습을 대처하는 능력, 여기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빌바오는 이 두 가지에 매우 강합니다. 세트피스 공격이 뛰어나고요. 역습에 의한 골을 잘 만들어내는 팀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상당히 고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리그 기록을 봤을 때 홈에서 빌바오를 상대로 19경기 우패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그 기록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자, 깜누에서 펼쳐진 바로 라리가 26라운드 경기, 바르셀로나는 빌바오를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빌바오를 상대로 4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처음으로 3연승을 기록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3연승 거두는 동안 매 경기 4골씩을 넣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발렌시아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폴리전 같은 경우에는 나폴리가 세리아에서 수비가 굉장히 단단한 팀인데 나폴리를 상대로 원정에서 4골 넣었고요. 빌바오가 이 경기 치르기 전에 실점 기록을 봤을 때는 라리가에서 최소 실점 3위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팀을 상대로도 4골을 넣었습니다. 이제는 공격력이 올라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는 최근 공식 7경기 무패 5승 2무, 최근 리그 10경기 무패 6승 4무. 야, 좋다. 좋아. 야, 이제는 무슨 아우토반을 달리는 것 같아. 어우, 진짜 속도감 쩐다. 계속해서 달려나가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바르셀로나는 이 경기 승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 경쟁을 하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비아레알, 소시에다드가 이번 라운드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차를 벌리지는 못했어요. 다만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베티스가 세비야 더비에서 패배했죠.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는 베티스하고 승점 차를 4점에서 1점으로 줄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경기를 돌아볼까요? 이 경기는 사비 감독에게도 좀 고민이 있는 경기였어요. 일단 주중에 유로파리그 16강 플레이오프를 치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 경기에서는 조르디 알바가 징계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수파티, 움티티, 세르지 로베르토, 바이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부상이었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다니 알베스가 징계에서 돌아왔고요. 그리고 데파이하고 렁글레가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알바가 징계로 못 나오잖아요. 발데는 부상이잖아요. 그 렁글레는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니까 컨디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기에서 레프트백을 누구를 이용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었는데 사비 감독은 데스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경기 수비 라인을 본다면은 골키퍼는 테오 슈테겐이 그대로 나왔고 수비 라인의 왼쪽부터 데스트, 피케, 아라우오, 알베스,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는 프랭키 도용에게 휴식을 주면서 페드리, 부스케츠, 가비, 공격 라인은 페란, 오바메양, 아다마 트라오레가 나왔어요. 자, 이 경기 전반전은 말 그대로 바르셀로나의 분위기였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빌바오 입장에서는 이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바오는 사실 전력 누수가 크지가 않았어요. 베렌게르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긴 했지만 니코 윌리엄스하고 안데르 카파가 부상에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빌바오는 다음 주 중에 발렌시아하고 코파델레이 준결승 2차전을 치러야 됩니다. 1차전에서는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죠. 그래서 결승에 오르기 위해서는 결국 다음 주 중에 펼쳐지는 코파델레이 준결승 2차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근데 마르셀리노 감독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2시즌 동안 빌바오를 이끌고 결승전에 갔는데 한 차례 소시에다드에게, 한 차례 바르셀로나에게 패배하면서 준우승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빌바오가
코파델레이 역사에서는 빠질 수 없는 클럽입니다. 코파델레이 매우 강해요. 바르셀로나가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죠. 그런데 두 번째로 우승을 많이 한 클럽이 바로 빌바오입니다. 빌바오는 코파델레이에서 23회나 우승을 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우승이 1984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파델레이 우승에 대한 간절함이 매우 크고 결국은 코파델레이 준결승 2차전 발렌시아전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이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리그 경기가 바스크 더비였고 바스크 더비에서 4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빌바오는 기세등등했는데 그 경기 선발 명단하고 이 경기 선발 명단하고 비교했을 때 7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결국 마르셀로 감독은 코파델레이를 선택하면서 이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렸다는 얘기죠. 결국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수비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는 전술을 썼습니다. 전반전은 어떻게 해서든 버텨내고 후반전에 교체 카드 5장을 이용하면서 공격 쪽에 힘을 실을 생각으로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은 라인을 내리면서 수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수비 쪽에서의 조직력은 여전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지만요. 문제는 뭐냐면은 수비를 하다가 공격으로 나가야 될 때 라울 가르시아, 비아리브레, 사라가 같은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비아리브레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슈팅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긴 했지만은 테오 슈테겐을 괴롭혔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반전은 바르셀로나가 주도권을 쥐고 압도하면서 경기에 임합니다. 특히 좌우 측면을 이용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다마 트라우레는 여전히 위력적이었고 알베스가 효과적으로 올라와서 크로스를 올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에서는 데스트가 적절하게 공격에 가담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페란 토레스는 부진해서 탈출하고자 노력은 했지만 사실상 실패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 경기에서 바르셀로나 선수 중에서 아쉬운 선수는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페란 토레스. 나머지 선수들은 다 1인분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페란 토레스가 빨리 부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또 하도록 하고요. 다만 바르셀로나 공격 전개에서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부스케츠가 포백 앞쪽에 있을 때 비아리브레하고 라울 가르시아가 그 앞쪽에서 코스를 막고 있으니까 부스케츠를 거쳐가는 공격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프랭키 도용이 있을 때는 밑으로 내려와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페드리가 이 역할을 초반에 약간 좀 부족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한 10분 지나고 나서는 너무나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페드리가 진짜 영리한 선수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는 모습이었고 페드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페드리도 메짤라를 뛸 때 부스케츠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좋거든요. 그게 드러난 경기였어요. 페드리의 경기였습니다. 페드리가 이 경기에서 얼마만큼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경기가 아닌가. 페드리는 진짜 물건이야 물건. 대박이야 대박. 와 진짜 잘하더라. 특히 후반전에 공격을 푸는 과정을 봤을 때는 깜짝 놀랍니다. 나는 진짜 깜누에 갈 거야. 깜누에서 페드리가 뛰는 걸 직접 봐야 되겠어. 와, 볼 때마다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여하튼 이제 전반전을 바르셀로나가 주도하는 가운데 코너킥 상황에서 피케가 헤더한 것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고 그것을 오바메양이 발리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오바메양 3경기 연속골. 오바메양 3경기에서 5골. 엄청난 득점력이죠. 오바메양이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제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오바메양은 그 이외의 득점 기회를 놓치는 장면도 있긴 있었지만은 사실 전반전에 골을 넣지 못했다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꼬일 수 있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오바메양의 골의 가치는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후반전 시작하고 나서 마르셀로 감독이 선수 교체를 단행합니다.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선수 교체를 단행하고요. 그러면서 전진 압박을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후반 초반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비 감독이 페란을 빼고 덴벨레를 투입하면서 또 바뀌기 시작해요. 여기다 프랭키 도용까지 교체 투입을 하면서 오히려 역습이 더욱더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역시 페드리하고 도용이 같이 뛸 때 역습을 전개하는 과정이 훨씬 더 매끄럽다는 게 후반전에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는 3골을 몰아넣습니다. 일단은 페란 대신 덴벨레가 들어갔기 때문에 덴벨레가 왼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워낙에 매끄럽게 연결이 됐고요. 그 가운데 덴벨레가 치고 들어가서 직접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면서 덴벨레가 골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멤피스 데파이라든가 루크 도용이 들어왔는데 루크 도용이 뚝배기로 추가골을 넣었고요. 멤피스 데파이가 골을 넣으면서 자신이 부상에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팬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기는 4대 0으로 마무리가 돼요. 물론 마르셀리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냐키 윌리엄스, 니코 윌리엄스 형제를 넣어서 공격의 속도를 최대한 높이려고 했고 마르셀리노 감독의 선수 교체는 그럴만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니코를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배치하면서 알베스하고 스피드 경쟁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골을 넣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알베스가 위로 과감하게 올라갈 이유가 없죠. 니코 앞에서 위치를 지키면서 노련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냐키 윌리엄스가 바르셀로나 상대로 6골을 넣었어요. 바르셀로나의 상대로 매우 강합니다. 물론 리그에서는 한 골이고 코파델레에서 4골이긴 하지만은 이냐키 윌리엄스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강하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도 눈에 띄는 터닝 슈팅을 한 차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빌바오는 이냐키 윌리엄스가 뛰고 무니아인이 뛰고 다양한 공격수가 뛴다고 할지라도 역시 결정력이 부족한데 지금 로테이션을 돌렸다가 이냐키 윌리엄스, 니코 윌리엄스를 투입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빌바오의 공격에서 무니아인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스페인 언론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니아인은 빌바오 공격의 윤활유다. 무니아인이 있을 때 공격이 더 잘 돌아간다. 그리고 이 공격력을 폭발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선수가 바로 이냐키 윌리엄스다. 스피드와 결정력. 물론 이냐키 윌리엄스가 결정력이 매우 뛰어난 스트라이커는 아닙니다. 올 시즌도 만족할 만한 득점력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냐키 윌리엄스가 없으면 빌바오의 팀 득점력은 더 떨어진다는 것이 사실이죠. 네, 이냐키 윌리엄스와 무니아인이 제외된 선발 명단 그리고 뒤늦게 들어간 니코 윌리엄스와 이냐키 윌리엄스 바르셀로나를 막기에는 빌바오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4대 0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독들의 인터뷰를 보시죠. 가자고! 먼저 승장 사비 감독의 인터뷰를 보시죠. 사비 감독은 경기력에 대해서 만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4대 0 승리인데 사비 감독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제가 바르셀로나의 문제점 중에서 수비 불안 하나 그리고 후반전에 경기력이 떨어지는 부분 이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하는데 이 경기 무실점입니다. 네, 그리고 후반전에 3골을 넣었어요. 교체 출전한 선수들이 3골을 만들어내면서 후반전 경기력이 매서웠습니다. 그동안 바르셀로나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있다는 거죠. 사비 헤르난데스 감독은 감각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훈련을 잘하고 있고 훈련의 효과를 보고 있다. 빌바오를 상대로 4골을 넣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면서 만족감을 표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4위에 이르렀고 이제 3위를 향해 갈 것이다. 3위 베티스 거기 딱 써. 그거죠. 베티스하고 승점 1점 차니까. 그 다음에 3위를 차지한다면 2위를 보고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 기회만 된다면 2위를 차지한다면 1위인 레알 마드리드를 추격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매우 현실적이고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반면에 마르셀리노 감독은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요. 네, 0대4 패배는 너무 과하다. 빌바오 선수들이 수행한 방식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한다. 즉 경기력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지만 결과가 0대4인 건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2골 때문에 우리가 마치 비참한 경기력을 보여준 것 같은 인상을 남겼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바르셀로나가 강하다는 사실을 또 인정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게 역습에 의해서 3골을 허용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남겼죠. 네, 이건 TMI로서 코파델레 얘기를 하자면 이쪽 측면에서는 빌바오하고 발렌시아가 1대1 무승부. 그래서 2차전을 준비하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라요 바에카노하고 베티스가 대결을 펼쳐서 1차전에서는 베티스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이 또 2차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베티스가 세비야에게 패배했다 할지라도 베티스의 경기력이 이 네 팀들 중에서는 가장 좋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에는 빌바오가 위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결승전에 가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바르셀로나 선수들의 활약을 면밀히 살펴볼까요? 이 경기 최고의 임팩트는 우스망 덴벨레입니다. 내가 우스망 덴벨레 경기를 보면서 이 정도의 임팩트를 남긴 경기가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봐요. 이 경기에서 23번 출전했는데 한 골
2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23분 동안 3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어. 어마무시했습니다. 네, 슈팅 2개 때렸는데 요 슈팅이 하나였고 그것이 골이었죠. 그리고 이 골은 와, 골키퍼하고 니어포스트 사이를 가로지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스망 덴벨레가 이런 슈팅도 하는구나. 이거 실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슈팅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패스 성공률이 82%, 기회 창출이 무려 5회, 키패스 3회, 크로스 3회 시도에서 2개 성공했는데 이 2개 성공한 게 모두 골입니다. 루크 도영의 뚝배기 골도 도와주고 데파이의 원터치 마무리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우스망 덴벨레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67분에 페란 토레스하고 교체가 되면서 사실상 오른쪽에 아다마가 뛰고 있었기 때문에 왼쪽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왼쪽에 위치했을 때 골. 그리고 데파이가 들어오면서 데파이가 왼쪽 그리고 덴벨레가 오른쪽이었는데 오른쪽에 있을 때 크로스 2개 성공시키면서 도움 2개. 야, 이건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물론 덴벨레는 그렇게 좋진 않아.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 팀을 떠난다는 느낌이 드는 선수를 좋아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 경기의 활약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메이징했습니다. 놀라움의 극치였어요. 오마이갓이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활약을 펼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고 이런 활약을 펼친다면은 덴벨레는 출전 기회를 계속 잡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3분 동안 출전하는 동안 덴벨레의 임팩트는 너무나 강했지만 이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경기는 페드리의 경기다. 페드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할 수도 있었다. 일단 페드리의 기록을 보면 이 경기에서 슈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패스 성공률이 93%고요. 기회 창출 1회, 롱패스를 8회 시도했는데 8회 모두 성공했어요. 이 롱패스가 그냥 문전으로 날리는 패스가 아니라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길게 하는 패스였고 이런 패스 때문에 아다마라든가 덴벨레가 보다 수월하게 드리블 돌파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거기다 볼 경합 성공이 8회나 됩니다. 부딪혀서 볼을 빼앗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는 드리블도 시도했고 드리블 성공을 3회나 했습니다. 사비 감독이 이 경기 끝나고 페드리를 극찬을 했어요. 그의 재능만 놓고 봤을 때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는 페드리가 맞다. 재능만 놓고 봤을 땐 이게 만개했을 때는 정말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겠죠. 스페인 언론도 페드리에 대해서 크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제 페드리는 크랙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비 감독은 또 이런 얘기도 덧붙였죠. 많은 면에서 그는 이니에스타를 떠올리게 한다. 내가 원했던 거야. 내가 원했던 거라고. 우리 팀에는 이니에스타 같은 선수가 필요했다고. 그래, 그게 페드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페드리 너를 믿었어. 그리고 페드리는 나올 때마다 실망시킨 적이 없어. 야, 페드리 진짜 네, 정말로 대단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선수는 아라우오예요. 저는 아라우오가 정말로 대단한 수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베스가 이젠 나이가 있기 때문에 공격에 가담았다가 내려오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알베스는 중앙 쪽으로 들어가면서 공격 전개에 도움을 주는 장면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라오가 오른쪽 측면을 커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아라오는 비아리브레든 산세트든 이냐키 윌리엄스든 1대1 상황에서 밀리지가 않습니다. 여기다가 후반전에는 체력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케가 스피드 경쟁에서 어려움을 드러낼 때 커버하는 플레이도 보여줬거든요. 아라오 선수는 진짜 수비의 보배 같은 선수예요. 물론 이 경기만 놓고 봤을 때에는 피케와 아라오 중에 누가 더 잘했느냐? 둘 다 잘했지만 네, 그럼 피케를 뽑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골에 결정적인 역할도 했고 수비 리드도 했고 네, 피케가 하는 일이 많았으니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라오의 활약은 눈에 확 들어왔다. 네, 아라오가 있어서 수비가 안정감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라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페란 토레스 외에는 모든 선수들이 1인분 이상을 했어요. 루크 도용 4분 출전했습니다. 한 골 넣었어요. 뚝배기 한 골. 요 슈팅 하나 했고 패스 시도 4회에서 4회 성공. 패스 성공률 100%야. 네. 아, 루크 도용이 2022년 들어서 공식 7경기에서 5골 넣었습니다. 2022년 들어서 7경기에서 5골이에요. 출전 대비 득점력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6골 넣었는데 그중에 5골을 사비 감독 밑에서 넣었어요. 이건 참 재밌죠? 쿠만 감독이 루크도용을 영입했는데 루크도용의 효과는 사비 감독이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멤피스 데파이도 8분 출전했는데 1골 넣었습니다. 슈팅 하나, 유효 슈팅 하나. 그리고 패스를 7회 시도했는데 7회 모두 성공시키면서 패스 성공률 100%. 네. 멤피스 데파이가 1월 13일 날 스페르코파 준결승전 엘 클라시코전에 출전한 다음에 부상으로 좀 긴 기간 빠져 있었죠. 그렇다 할지라도 돌아오자마자 이 경기가 복귀전이었는데 돌아오자마자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멤피스 데파이의 활약도 기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페란 토레스 얘기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페란 토레스가 67분 출전했는데 슈팅 5개고 유효슈팅 2개인데 유효슈팅 2개는 골키퍼 정면으로 갔고요. 나머지 3개는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볼격함 실패가 좀 많은 편이고요. 페란 토레스가 자신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페란 토레스의 이 종류를 생각했을 때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나 상처받는다. 페란아 보여줘. 네, 특히 골키퍼하고 1대1 상황에서 골키퍼에 막히는 장면은 마음이 찢어졌단다. 제대로 하자. 너만 잘하면 진짜 모든 게 아름다울 것 같아. 자,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사비 감독은 선수단에 휴일을 3일을 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선수단에게 휴식을 주고 푹 쉬게 한 다음에 에너지 충전이 되면은 다음 경기 3월 7일 날 펼쳐지는 엘체 원정 경기를 준비를 하겠죠. 자, 바르셀로나의 지금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 기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바르셀로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디까지 무패의 기록을 세울지, 또는 지금 3연승이니까 어디까지 연승 행진을 이어갈지 지켜보자고요. 다음 주도 웃으며 만나요. 빠밤!